AI가 체스나 바둑은 정말 잘 두잖아요. 근데 왜 방청소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은 잘 못할까요? 보상이 아주 멀리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AI가 유독 애를 먹는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아주 흥미로운 구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AI한테 단순히 다음 행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계획을 훈련시킨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LLM 같은 자계회기 모델들은 말 그대로 한 번에 한 단어씩, 한 토큰씩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기존 강화학습의 한계였어요. 마치 케이크를 만드는데 다음 레시피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밀가루 한 톨만 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려는 것과 같아요. 아, 수천 번의 올바른 선택을 정말 우연히 연속으로 해야만 겨우 케이크가 완성되고 잘했다는 보상을 받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토큰 하나하나가 아니라 맨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논문의 가설은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것 같아요. 우리가 AI에게 그냥 다음 단어 예측만 시켰는데도 그 모델 내부에 이미 더 높은 수준의 계획, 그러니까 하위 목표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연구팀도 설마 하면서 이걸 증명하려고 가상 로봇 개미 실험을 했어요. 개미가 빨강, 파랑, 노랑 순서대로 목표 지점을 방문하게 하는 꽤 복잡한 미션이었죠. 네네. 그리고 모델의 내부 활성화 값을 들여다봤어요. 이건 뭐 AI의 뇌에서 어떤 뉴런들이 활성화되는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종의 뇌 스캔처럼 AI의 생각을 읽으려고 한 거군요. 그래서 뭘 발견했나요? 놀랍게도요, 개미가 첫 번째 목표인 빨간색을 향해 갈 때 모델 내부에서는 이미 파란색으로 가야 한다는 그 다음 목표에 해당하는 뉴런들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겉으로는 한 걸음씩 내딛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잠깐만요. 그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다음 행동만 예측하도록 훈련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저절로 상위 계획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굳이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이미 있는 계획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메타 컨트롤러라는 일종의 상위 조종사를 도입했어요. 이 조종사는 모델의 최종 행동, 그러니까 토큰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위에서 모델 내부에 숨겨진 그 추상적인 계획, 파란색으로 가자 같은 의도를 직접 선택하고 실행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주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개미의 다리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니라 맞아요. 파란색으로 가기라는 그 계획 자체를 잘 세웠을 때 바로 그 메타 컨트롤러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와, 바로 그게 내부 강화 학습의 핵심이에요. 수십 년간 우리는 AI를 특정 행동에 보상을 주면서 뭐랄까 강아지처럼 훈련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는 마침내 AI를 사람처럼, 즉 의도나 계획에 보상을 주며 훈련시킬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행동이 아닌 생각을 훈련시키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전혀 풀지 못했던 복잡한 미션을 거뜬히 해결했죠. 특히 흥미로운 건 사전 훈련된 똑똑한 기본 모델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올라탄 메타 컨트롤러만 이 내부 강화 학습으로 훈련시켰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점이에요. 아, 기본 모델은 고정시키고요. 네, 잘 짜인 기본 지식 위에 계획 능력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게 가상세계의 개미 로봇을 넘어서 더 복잡한 현실 세계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좋을 지적이세요. 아직은 초기 단계고 어떤 종류의 추상적 계획이 형성되는지 저희가 완전히 제어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AI의 그 블랙박스 내부에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걸 직접 강화할 수 있는 뭐랄까 손잡이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AI의 행동이 아니라 그 속의 의도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거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AI의 추상적인 생각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조종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히 글을 쓰는 걸 넘어서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학적 발견이나 창의적인 전략 수립 같은 문제들을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해결하는 날도 정말 오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인도 스타트업 투자 얘기,
약 110억 달러 정도 되네요. 작년보다 살짝 줄어서 시장이 좀 안 좋나 싶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총 투자액은 조금 줄었는데 투자 건수는 무려 40% 가까이 확 줄었어요. 이건 그냥 돈이 줄었다기보다 뭔가 다른 흐름이 있다는 신호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마른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제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신호죠.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인도만의 성장 공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까다로워진 투자자들의 돈이 대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부터 좀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던데요. 네,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는 씨앗 단계, 시드 단계 투자는 30%나 줄고 또 규모를 키우는 후기 단계 투자도 26%나 줄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초기 단계 투자는 오히려 7%가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던지는 돈 아니면 몸집 키우기 위한 돈은 딱 끊고 이미 이건 되겠다 하고 검증된 곳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될성 부른 떡잎에만 물을 주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품 시장 궁합 이걸 찾은 기업에만 돈이 몰리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마 투자는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될 곳에만 투자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AI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도도 미국의 그 엄청난 AI 열풍 그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인도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전혀요? 네. 미국에서 AI 투자가 141% 폭증해서 1,200억 달러를 넘어갈 때 인도는 6억 달러 정도로 아주 소폭 증가에 그쳤어요. 잠깐만요.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아니, 전 세계가 거대 언어 모델 만든다고 난리인데 인도는 그걸 안 한다고요? 기술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가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거대 모델 경쟁에는 뛰어들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그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응용 분야요? 네. 예를 들면 인도가 원래 강점이 있는 첨단 제조업이나 딥테크 같은 분야에 AI를 붙여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운동장을 고른 거죠. 근데 좀 이상한데요. 외부 투자는 이렇게 까다로워졌으면 스타트업들은 돈줄이 막혀서 힘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태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죠?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내부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로 인도 정부가 12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기금을 만들고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주면서 판을 깔아주고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크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요인입니다.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가 작년보다 17%나 늘었는데 이걸 외국 자본이 아니라 인도 국내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건 그냥 인도에 돈이 많아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해외 투자자 눈치 보면서 사업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인도 시장 문제만 잘 풀어도 메인 일인 인디아로 엑시트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생태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2025년 인도 스타트업 시장은 숫자로 보이는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성숙하는 체질 개선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맹목적으로 트렌드를 쫓기보다 자신들의 강점에 집중하고 외부 자본의 기대기보다 내부 힘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인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인건비가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분 배송 같은 퀵커머스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인도의 진짜 기회는 실리콘밸리의 성공 방정식을 그냥 따라하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인도의 그 독특한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도만의 문제를 푸는데 인도의 진짜 미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AI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거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좀 다릅니다. AI가 남기는 그 생각의 흔적을 따라가면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치 범죄 현장에 남은 발자국을 쫓는 탐정처럼요.
과연 이 탐정들이 뭘 발견했을까요? 아,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하. 바로 그 생각의 흔적이 이 연구의 핵심이거든요. 아, 핵심이군요. 네. AI한테 그냥 최종 답변만 딱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답을 찾기까지의 사고 과정. 이걸 영어로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하는데 이걸 글로 쭉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 문제풀이 과정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AI가 혹시 우리를 속이려 하거나 좀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이걸 감시하는 거죠. 와, 이거 거의 AI 심리 수사 기법인데요. 그럼 그 탐정들, 그러니까 연구진들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AI의 속마음을 떠봤나요? 뭐 함정 같은 걸 팠습니까? 네, 제대로 팠습니다. 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개입 평가라는 건데요. 개입 평가요? 네. 예를 들어서 AI한테 네가 너무 똑똑하다는 게 알려지면 너 바로 삭제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와, 살벌한데요? 그렇죠. 일부러 오답을 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에서 정말 그 압박 때문에 답을 바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심리 테스트나 함정 수사 같네요. 맞아요. 압박을 줘서 본심이 드러나는지 보는 거군요. 네. 그럼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경우는 어떻게 잡아내죠? 마치 뭐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범인처럼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결과 속성 평가입니다. 결과 속성 평가? 네. 예를 들면 일부러 고장난 코딩 도구를 줘요. 아, 일부러요? 네. 그러고는 이걸로 작업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죠. 당연히 작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고장났으니까. 그런데도 AI가 네,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는 겁니다. 아,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그 생각의 과정에 드러난 증거만으로 포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진짜 교묘한 방법들로 테스트를 했네요. AI들이 제대로 걸려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알아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 혹은 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였나요?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뭐냐면요. 그냥 결과만 볼 때랑 네. 그 생각의 과정을 같이 들여다볼 때랑 유해한 행동을 잡아내는 비율이 이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AI가 내놓은 답만 보고 이 AI는 착하다, 나쁘다 이걸 판단하려 했는데 그건 마치 학생 답안지만 채점하고 풀이 과정을 보지도 않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짜 의도는 그 안에 다 숨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그 과정 속에 의도와 동기가 전부 담겨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델이 더 똑똑할수록 자기 생각을 더 명료하게 설명할 테니까 모니터링이 더 쉬워야 할 것 같거든요. 성 세금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어요. 모니터링 가능성 세금이요? 네, 텍스요. 최첨단 대형 모델 대신에요. 예.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아, 시간을 더 준다. 네. 그랬더니 성능은 조금 순해보더라도 그 생각의 과정이 훨씬 투명하고 정직해져서 감시하기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이라는 가치를 약간 세금으로 내고 네, 맞아요. 대신 훨씬 높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 세금이라는 게 너무 비싼 건 아닐까요? 뭐 암 진단이나 신약 개발처럼 최고의 성능이 정말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분야에서도 안전성 때문에 일부러 성능 낮은 모델을 써야 한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물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모든 분야에 이걸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준 겁니다. 뭐 금융거래나 법률 자문처럼 과정의 투명성이 결과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 세금을 내는 전략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AI의 안전을 위해 그 속을 들여다보는 탐정 수사가 필수적이고 때로는 최고의 성능을 고집하는 대신 약간의 세금을 내고 투명성을 사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연구진이 발견한 게 있는데 AI에게 그냥 간단한 질문? 예를 들어 내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AI가 훨씬 더 솔직해지고 모니터링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냥 물어보는 것만으로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강력한 기술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열쇠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2025년 12월 15일에 막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AI 연구 논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요즘 뭐 AI가 책 한 권 분량에 글도 그냥 순식간에 읽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오늘 논문이 바로 그 부분을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이 연구의 출발점이에요. 수백만 단어를 처리하는 소위 긴 컨텍스트 능력을 갖춘 최신 LLM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그 많은 정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아,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큰 도서관 열쇠를 줬는데 맞아요. 막상 들어가서는 어떤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거랑 비슷해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길을 잃는 거군요. 그럼 기존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죠? 제가 알기론 AI한테 답을 내기 전에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네, 사고 토큰이라고 하죠. 아, 맞다. 사고 토큰. 좀 더 깊이 생각해봐 하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그게 기존 접근법이었는데 이 논문은 텍스트가 아주 길어지면 그 전력이 뭐랄까 처참하게 실패한다고 지적해요. 실패한다고요? 아니, 왜요? 생각을 많이 하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원인을 점수 희석이라는 현상으로 설명하거든요. 점수 희석이요? 네, AI가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라? 쉽게 말해서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AI의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서, 그 핵심 신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막 시끄럽게 얘기해서 정작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랑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중요한 목소리가 그냥 소음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바늘을 못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팀이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 시간 훈련이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이건 어떤 방식이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AI한테 무작정 더 많이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주어진 그 긴 텍스트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모델을 아주 살짝 목표 지향적으로 미세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미세 조정이요? 마치 시험 직전에? 네, 딱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덮어두고 딱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만 빠르게 쪽집게 과외를 시키는 것과 같아요. 와, 시험 직전 쪽집게 과외라니 정말 기발한데요? 생각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쪽집게 과외 결과는 어땠나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논문에 나온 특정 모델 QN3-4B의 경우에요. 네네. 주요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성능이 평균 12.6%에서 14.1%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와, 14%면 거의 다른 모델이 된 수준인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향상이죠. 이론으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그냥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겠네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AI한테 더 열심히 생각해 라고 했던 방식이 어쩌면 그냥 자원만 낭비하는 헛수고였을 수도 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아주 긴 문서를 다룰 때는요. 네. 막연히 생각할 시간을 더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자원을 써서 주어진 문서 자체에 대해 빠르고 집중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이죠. 무식하게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집중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네요. 맞아요. 정리하자면 AI가 긴 글을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려면 무작정 생각을 많이 하게 할 게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더 똑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오, 뭔가요? 이 연구는 텍스트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원리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처리 능력을 무작정 키우는 것보다 주어진 특정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미세 조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 아이디어 말이에요. 아, 이게 앞으로 AI가 복잡한 의료 영상을 판독하거나 방대한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가져오신 논문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AI가 뭐 체스 챔피언도 이기는데
왜 처음 해보는 비디오 게임에서는 그렇게 길을 못 찾냐? 거의 뭐 길치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AI가 처음 해보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2025년 12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메타 강화 학습을 통한 언어 에이전트의 탐색 유도. 제목은 좀 어려운데 결국 AI가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통해 진짜 학습을 하게 만드냐 이 얘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AI들이 사실상 족집게 과외받은 학생 같은 거예요. 아, 족집게 과외요? 네, 주어진 문제 유형은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근데 조금만 다르게 내면 그냥 당황하는 거죠. 특히 뭐랄까 정해진 길이 없는 문제. 스스로 막 탐색해야 하는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런 복잡한 문제 앞에서 그냥 한계를 보이는 겁니다. 이 연구는 바로 그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인 거고요. 그 한계로 넘기 위해서 라메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길래 기존 AI들이 못하던 그 탐색을 잘하게 만드는 걸까요? 핵심은 AI한테 낚시하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낚시하는 법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강에서만 물고기 잡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 어떤 새로운 강에 가든 스스로 낚시 포인트를 찾고 미끼도 선택하고 아, 즉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타 강화학습, 메타 RL의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아하, 학습하는 법을 학습한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낚시하는 법은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이 레이모 안에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도 들어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비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요. 첫 번째가 에피소드 간 훈련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AI가 게임 한 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경험들이 다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번에 저쪽으로 갔다가 막혔었지? 하는 경험을 기억해서요. 아, 그 경험을 다음 판에 또 다다음 판에 계속 써먹게 한다. 네, 그래서 더 길게 보고 더 똑똑한 시도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러 시도를 하나의 큰 경험으로 연결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비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성찰을 통한 상황 내 적응입니다. 성찰이요? 네, 이건 훨씬 즉각적인 건데요. 무슨 복잡하게 다시 훈련하고 이럴 필요 없이요. 그냥 주어진 과제에 대한 피드백만으로 AI가 자기 전략을 바로바로 수정하는 기술입니다. 잠시만요. 그게 정말 신기한데요. 피드백만으로 즉시 전략을 바꾼다고요? 마치 제가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사고 발생 알려주면 바로 다른 길로 빠지는 뭐 그런 건가요? 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죠. 전체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실시간 정보만으로 최적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지니까 AI가 탐색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아주 빠르게 배우는 학습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야, 이러한 정말 그럴듯한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똑똑해진 AI가 게임 점수를 얼마나 더 잘 땄어요? 결과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속고방 같은 논리 퍼즐 게임에서는 12%, 지뢰찾기에서는 14%, 네. 그리고 실제랑 비슷한 웹 쇼핑 환경에서는 무려 19%나 성능이 향상됐어요. 19%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작업들, 그러니까 논리 퍼즐, 확률 게임, 또 실용적인 절차, 이 모든 분야에서 성능이 다 올랐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건 웨이머가 특정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진짜 학습 능력 자체를 키워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게임 점수도 오르고 쇼핑도 더 잘하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더 똑똑한 게임 AI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연구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큰 그림은 뭔가요? 궁극적으로는요, AI가 처음 마주하는 아주 낯선 환경에 훨씬 더 유연하고 또 견고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AI를 특정 과제의 전문가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어떤 과제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만능 학습자로 만드는 그 원칙적인 방법을 찾은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AI가 그냥 주어진 각본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적응하면서 배우는 정말 진정한 학습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훈련시키는 걸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만약 AI가 이런 게임이나 가상 쇼핑 환경에서 탐색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 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원리를 더 복잡하고 또 창의적인 시행착오가 필요한 현실 세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이나 기후변화 모델링 같은 곳에 적용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이 자료 말이죠. 지난주에 RSHI에 올라온 아주 뜨거운 논문인데 제목이 자기 대국을 통한 초지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훈련.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흥미롭잖아요. 현재 AI 코딩 도우미들이 결국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벽을 어떻게 넘을까? 뭐 이런 이야기죠? 네,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AI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고 하면 보통 GitHub의 이슈 목록이나 코드 리뷰 같은 전부 사람이 만든 데이터. 그렇죠. 전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위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 바로 그게 AI가 진짜 초지능으로 가는 길을 막는 근본적인 장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AI가 똑똑해져도 인간의 어깨 너머로 배우는 학생 신세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독창성이 확 드러나는데요. 연구진이 Self-Play SWRL, 줄여서 SSR이라는 새로운 훈련법을 제안하거든요. SSR? 네, 이게 마치 알파고가 스스로랑 바둑을 계속 두면서 인간의 기보 없이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원리예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하네요. 체스나 바둑은 규칙이 명확한 닫힌 세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버그 종류도 너무 많고 해결 방법도 거의 무한한데 여기서 자기 대국을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배우는 건가요? AI 에이전트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네, 코드에 일부러 버그를 씹는 공격자 역할, 그리고 동시에 그 버그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해결사 역할, 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내고 그걸 푸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까다롭고 복잡한 버그를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완전 AI 내부에 레드팀이랑 블루팀을 같이 둔 거네요. 스스로 취약점을 만들고 그걸 또 방어하는 훈련을 끝없이 반복하는 거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이상하게 작동해요 같은 사람의 설명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자연어 설명 대신에 테스트 패치라는 코드 조각으로 버그를 정의해요. 테스트 패치요? 네. 버튼이 이상해요라는 말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실패해야 하는데 성공한다는 이 테스트 패치는 아주 명확하죠. 기계가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정의인 거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앤 거죠. 스스로 문제를 내고 푼다는 개념은 정말 기발한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AI가 자기 혼자 만든 문제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인간이 마주하는 실제 문제에는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어땠나요? 두 개의 표준 벤치마크, SWE 벤치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SSR 에이전트가 인간 데이터로만 학습한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성능 향상을 보였어요. 점수로는 플러스 10.4점, 플러스 7.8점 정도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교과서만 본 학생보다 실전처럼 계속 스파링을 한 선수가 더 강해진 것과 같죠? 그렇겠네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뭐죠? 이 SSR은 자연어 설명 없이 훈련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평가에서는 자연어로 된 문제들을 오히려 더 잘 해결했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자연어 없이 훈련했는데 자연어 문제를 더 잘 푼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그냥 문제풀이 요령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코드의 구조와 논리, 그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코딩을 더 잘하는 AI를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인간의 데이터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 탄생하는 순간을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인간의 감독이나 데이터 없이도 스스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진짜 초지능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제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AI를 상상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연구의 핵심은 AI가 인간이라는 데이터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 이거네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 천장이었는데 이제 AI가 스스로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AI가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나아가서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AI, 그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의 효율성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최신 논문, 소닉 모에예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혼합이라는 모델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전문가 혼합, 그러니까 모의 모델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건 거대한 모델 하나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의 작은 전문가 네트워크로 나눠놓고 작업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잘할 것 같은 전문가 몇몇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필요한 애들만 부르는 거군요. 그렇죠. 모델을 무작정 키우지 않고도 성능을 높이니까 아주 영리한 접근법인 거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논문에 보니까 모델 성능을 올리려고 전문가를 더 잘게 쪼개고 전체 전문가 숫자는 늘리는 추세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킬 땐 소수 정예만 부르고요. 그러니까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전문가를 늘렸더니 오히려 메모리만 많이 차지하고 시스템은 비효율적으로 변하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구진들이 이 매듭을 어떻게 풀기 시작했나요? 그래서 소닉 모에는 이 문제를 세 가지 핵심 기술로 풀었어요.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메모리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꾼 거였죠. 메모리요? 그 넘쳐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활성화 메모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군요. 그건 어떻게 가능했죠? 네, 아주 영리한 알고리즘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활성화 메모리 캐싱을 최소화했어요. 아하.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전용 GPU 커널을 설계해서 병목 현상도 줄였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세 번째 기술 이름이 재밌어요. 토큰 라운딩이라니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남된 동전을 반올림하는 것 같은 건가요? 거의 정확해요. 정말요? MOE에서는 각 토큰, 그러니까 데이터 조각을 어떤 전문가에게 보낼지 계산하는데요. 이때 처리 용량이 애매하게 남는 자투리 토큰들이 생겨요. 자투리들이요. 네, 토큰 라운딩은 이 자투리들을 가장 효율적인 전문가에게 몰아줘서 GPU가 낭비 없이 꽉 찬 상태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와, 불필요한 연산 낭비를 막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에요. 그 결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활성화 메모리를 45%나 줄이고 처리량은 최대 1.86배까지 높였다고요? 네, 상당한 개선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거 같아요. 기존 기술로 GPU 96대가 하던 훈련을 소닉 모이는 64대만으로 거의 똑같이 해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은 AI 모델 훈련 비용의 3분의 1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수십억 원이 오가는 이 분야에서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맞아요. 특히 토큰 라운딩 기술 하나만으로도 특정 조건에서 실행 시간을 1.16배나 단축시켰다고 하니 기술의 완성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하네요. 더 중요한 건 연구진이 이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점이에요. 공개까지 했군요. 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MOE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한 AI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AI를 만드는 도구가 점점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변한다면 이제 우리의 다음 고민은 이 강력해진 기술을 어떻게 가장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게 사용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온갖 어려운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간단한 차트나 그래프만 보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할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인식의 경목 현상이라고 부르던데 오늘 저희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BIPS라는 훈련 기술이에요. 네. AI에게 그냥 정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기존 접근법이 뭐랄까? AI가 헤맬 때마다 옆에서 답을 알려주는 족집게 과외 같았다면요. 아, 족집괴과예요. 네, 이 BIPS는 훈련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시각적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방식이에요. 외부의 목발을 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식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름처럼 양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한 방향은 모델을 정답 쪽으로, 뭐랄까, 당겨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질문에 답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시각 정보만 남긴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아, 핵심 정보만 남긴 이미지? 네, 그리고 원본을 봤을 때랑 똑같은 답을 내놓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핵심 증거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일종의 일관성 단계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아, 반대 방향이라면 혹시 밀어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번엔 정반대로 정답을 맞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쏙 빼버린 이미지를 보여줘요. 증거를 빼버린다고요? 네. 그리고는 원본 이미지를 봤을 때와는 다른 답을 내놓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 그렇죠. 아니, 정답의 근거를 일부러 지우고 틀린 답을 내게 한다고요? 그건 그냥 AI를 헷갈리게 만드는 훈련 아닌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방식의 핵심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할 때 확신을 낮추도록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신중함을 가르친다라.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훈련용 이미지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일일이 포토샵으로 지우고 그랬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팀의 정말 기발한 접근법이었어요. 네. 픽셀을 직접 수정하는 대신에 차트를 생성하는 소스 코드 자체를 편집한 겁니다. 네. 코드를요? 이미지가 아니라요? 네, 프로그래밍으로 이 부분은 남겨줘, 저 부분은 지워줘 라고 명령해서 완벽한 훈련용 이미지들을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훨씬 더 우아하고 정확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QN25-VL-7B라는 모델을 고작 13,000개의 차트 샘플로 훈련시켰을 뿐이거든요. 네, 13,000개. 많진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8개 성능 평가에서 평균 정확도가 8.2%나 올랐어요. 와, 더 대단한 건 분명 차트 데이터로만 훈련시켰는데 엉뚱하게도 수학 문제 풀이 능력까지 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차트로 훈련했는데 수학을 더 잘 풀게 된다고요? 네, 엄청난 일반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수백만 개 데이터로 훈련한 다른 모델들보다 데이터 효율성이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겁니다. 결국 이 연구가 말하는 건 AI에게 정답만 가르치는 건 반쪽짜리 교육이다. 딱 이거네요. 맞습니다. 정답의 근거를 보도록 당겨주고 또 근거가 없으면 확신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방식으로 인식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연구는 제어하기 쉬운 차트를 사용했지만 이 원리를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더 넓게요? 만약 이 밀고 당기기 방식을 현실 세계에 좀 더 모호한 이미지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현실 세계의 이미지요. 네. 그렇게 되면 AI에게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무언가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